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진핑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로 자리해왔습니다. 2018년 그는 헌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최고 지도자에게 적용되던 10년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더욱 공고한 권력체제를 구축한 이후 BBC조차 그가 종신 황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더욱 강화해왔으며 그 체제는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날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다면 무엇이 그를 건좌에서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이후 중국과 세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평소 뉴스를 해석하는 시각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은 이러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라고 느끼셨다면 이 채널을 잊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실각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에 시진핑이 주도한 1대1로 1대1로 구상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중국은 이 계획을 통해 여러 국가에 항만 철도 공장 등을 건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150개국 이상이 협력에 동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업에 30조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항만이나 철도 등을 건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건설한 항구의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경제 발전을 기대하며 1대1로에 동참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츰 불만과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칠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경계해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칠 내부에서도 1대1로에 참여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2019년 이탈리아는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1대1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고 다른 G7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탈리아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 총리는 1대1로 참여는 크나큰 실수였다고 밝히며 그 이듬해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초기에는 통 큰 지원으로 세계를 끌어당기던 중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여력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 연주택제도가 개혁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지역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인구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수요는 급등했고 사람들은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우려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그 여파는 곧바로 개발업체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진 개발사들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건설업계로도 파급되었습니다. 개발사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진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미완공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왜 계속 대출을 갚아야 하냐? 는 반발이 퍼지면서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악재가 겹칩니다. 바로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방역 정책입니다. 3년에 걸친 극단적인 도시 봉쇄로 중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은 자연스레 소비를 줄이고 절약 모드로 전환했고 더 이상 집을 사려는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며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이제 단순히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에서 주요한 수익을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농지나 미개발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산업용 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팔아넘깁니다. 기업이 들어서면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그들을 위한 주거용지 또한 고게 판매할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를 정비하고 그 결과 토지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개발이 개발을 낳는 순환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익의 단맛을 본 지방정부는 점차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감행하고 거대한 인프라 사업에 돈을 쏟아붓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이미 개발되었고 새롭게 토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사려는 이들은 급감했고 지방정부의 수익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떠안고 있던 대출의 상환도 어려워지며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 전반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외교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권력 기반조차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 가까운 주변에서도 반발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로 이어졌던 자유경제 노선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쌓아온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왔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 진행되었던 국유기업의 민영화 흐름과는 반대로 시진핑은 국유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과거 지도자들이 무역과 국제협력을 중시해온 흐름과는 달리 시진핑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방향은 과거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그의 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진핑이 권력에서 밀려난다면 과연 중국은 어떤 혼란을 겪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후계자 부재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공식적인 후계자 선출 규칙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전임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방식이었지만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권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가 키워온 인물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계파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을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권력은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러나자마자 강력한 지도자가 곧바로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인물이 한동안 부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후계자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 지방정부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법의 빈틈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으며 앞서 설명한 토지 매각 구조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중앙의 견제력이 사라지면 지방정부는 더욱 방자해질 수 있고 다시금 부정부패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실각은 단순히 정부 내부의 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정책을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 중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 형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시진핑의 방향성이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라지면 이 방향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중국 경제 전체가 동요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한나라의 급격한 체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떠올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거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떠받치던 국가의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엔 어떤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얼마에 팔지조차 정부가 정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국가가 정한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었고 기업이 적자를 봐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니 망할 일이 없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경쟁도 효율도 없는 보호받는 경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왔던 기업들은 갑자기 자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기업이 마음껏 상품을 만들고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원하는 물건을 골라 살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가격을 한꺼번에 자유화시키는 바람에 러시아 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2 년 한 해에만 소비자 물가는 무려 2600%나 상승했고 국내 총생산 GDP는 14.5%나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통화루블의 가치도 곤두박질 치면서 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이나 연금조차 지급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죠. 또한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외국의 품질 좋은 저가 상품들이 러시아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등한시해온 자국 기업들은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민간 기업들은 당시 소련 기업들만큼 낙후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제가 급변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주거불안, 언론 통제 소수민족 차별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마치 마그마처럼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시진핑이 실각하거나 권위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해 중국 전역이 심각한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례를 보면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큰 혼란을 겪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장기 집권을 이어온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후 사회 혼란과 정치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경제가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튀니지 역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관광 산업이 급감했고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었습니다. 사회 불안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시진핑의 실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내부의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정성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여파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혼란이 수출입 감소,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 한 사람의 권력 변화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이 가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과거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창에 숫자 I를 남겨주시거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역사와 국제 정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바로 이 채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 이후 중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새로운 지도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은 각종 규제와 강력한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중국에서는 마치 옛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로 체제가 바뀐 것처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IT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룹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18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시진핑 체제의 강력한 통제 정책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텐센트 홀딩스, 네시즈, 비리비리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며 세기업 합산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약 800억 달러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영향력과 자본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국가 운영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리 통제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규제들은 점차 철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 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외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것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정치 또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절대 권력이 모든 정치적 결정을 주도해왔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자유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0여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랜 기간 탄압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살아있으며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새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재 정권이 무너진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비슷한 사회주의 독재국들이 다수 존재했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 역시 사회주의 시절 동안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극심한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이 가까워지자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향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체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이후의 중국, 그것은 단지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세계가 함께 지켜보는 커다란 변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국제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의 중국은 단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 주변 국가들의 영토와 해양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무시. 이런 행보들은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깊은 대립이 지속되어 왔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중 갈등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이런 관계들을 개선하는 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일부 권위주의 정권들과는 거리를 두려는 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러시아보다는 유럽연합 유 당시 EC에 가까워지며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의 중국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이나 국제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자국의 바다라고 주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켰고 자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세계와 협력하려는 태도가 점차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양의 자원과 부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동시에 많은 제품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죠. 이처럼 세계 경제와 깊이 엮여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채 고립의 길을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중국은 이전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중국 내부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단지 중국 경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가나 위안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이에 연관된 전 세계 기업들과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파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자유로운 경제정책이 도입되어 중국 경제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규제를 덜 받고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면 그 효과는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 대국일 뿐 아니라 군사 대국이기도 하기에 그 존재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독재 정권을 지원하거나 내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국제 정세에 개입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이런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독재 정권이 무너지거나 일부 국가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메우려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 소련이 붕괴했을 때도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만큼 만약 중국이 국제협조 노선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세계는 다시 미국 중심의 질서로 더 강하게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왔던 서방 국가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진핑 체제의 붕괴 이후 더 이상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의 결속력이 약화되면 그 틈을 노려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시아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세계에서 아시안의 새로운 리더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동구권의 전통적 강자인 러시아가 다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시진핑 체제의 붕괴는 단순한 국내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계 질서 전체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멈춰 세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인간의 이동과 행동이 제한되었고 평화를 염원하던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한 나라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허황된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릿속 사고방식 자체를 더 유연하게 열어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역사의 흐름, 채널에서는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국제 정세에 대해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보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시청해보시고 여러분의 인식의 폭을 더욱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특히 투자나 생존 전략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는 역사의 흐름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